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당신의 노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매일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50대 이상이 마주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일해왔지만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돈이 있느냐는 질문이 먼저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이미 첫 번째 경고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게 되는 습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게 되는 자신,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노후가 보내고 있는 긴급 경고음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빈 냉장고 앞에서 한숨 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연체 고지서가 쌓여가는 우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아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노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안심했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의 생각과 다를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기대와 다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이상 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자식에게 다 쏟아붓고 빈손이 된 부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고 경매로 집을 잃은 노인, 병원비를 아끼려고 약도 끊고 버티다가 병을 키운 어르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곧 공개할 진실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노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은 당신과 돈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과 가족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을 잃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잃는 것입니다. 지옥보다 더 잔인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노년의 존엄마저 잃는 것,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어가는 자신을 보는 것,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지키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국가도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당신을 지킬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제가 더 나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노후를 지킬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민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0년을 한 직장에서 버텨온 민석 씨.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챙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정년을 맞이한 날 회사에서 받은 것은 낡은 감사패와 시든 꽃다발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 씨는 아내 연희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라는 아내의 말이 오히려 낯설게 들렸습니다. 어제까지 필요했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겠으니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병원비가 들지, 생활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이번 달 아이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석 씨는 망설이지 않고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정도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가족이란 그런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전화는 이어졌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하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처음엔 200이었지만 어느새 300, 500으로 불어났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민석 씨의 마음속 불안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 연희 씨는 늘 딸 편에 섰습니다. 힘든데 어쩌겠어요. 애들 교육은 시켜야죠. 민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했습니다. 통장은 점점 가벼워지고 퇴직금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이었는데 이제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부탁할 때만 찾아오는 목소리, 전화를 끊고 나면 남는 건 허전함 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일까? 내가 건네는 건 사랑인데 돌아오는 건 계산뿐인 건 아닐까? 그럼에도 민석 씨는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고 언젠가는 딸이 갚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니, 사실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딸의 전화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뒤로 사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이번엔 정말 부탁드릴게요.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요.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청춘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고 가족의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보로 잡으라니 민석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연희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마지막이에요. 이번 한 번만 해줘요. 우리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말은 그를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녀의 입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사라지고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민석 씨는 점점 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아무 보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딸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고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때 민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넨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딸은 그 마음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다는 사실을.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반복한 끝에 겨우 연결되었을 때 딸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지금 저도 많이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심장을 갈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준 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칸마다 비어 있었고 반찬통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붉은 글씨로 연체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앉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제 남은 건 빚과 고지서뿐이라니. 그날 저녁 민석 씨와 연희 씨는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지다가 민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살아야지. 민석 씨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노년에 마주한 건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돌아온 건 외면과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마주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도 관계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만 지속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면 노후는 저절로 보장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통장 잔고가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안부 전화보다 경제적 여유가 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치료를 받을 때도 결국 돈이 필요했습니다. 존엄하게 늙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 보존 본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타인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보면 가장 밑바탕에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말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욕구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사랑도 존중도 자아 실현도 모두 기본적인 안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바로 이 안전에 해당합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원칙입니다. 노후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먼저 확보해야 가족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고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 균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희생도 지나친 이기심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덕은 양극단의 중간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 가족을 돕는 것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사이의 균형, 베풀되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것, 이 균형을 잃으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민석 씨가 겪은 고통은 바로 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신도 무너지고 가족 관계도 무너지고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경제적 안정에서 나옵니다. 최소한의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존엄을 지켜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경계라고 부릅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공동 의존으로 변질됩니다. 한쪽은 끝없이 주고 한쪽은 끝없이 받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이것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50대 이상 중 40% 가까이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절반 이상의 노인이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평생을 일해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고 가르치는 유교 문화, 노인을 존중하지 않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 노후, 복지가 턱없이 부족한 제도,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회를 탓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바뀌기를 기다릴 여유도 없습니다. 국가가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무조건적 희생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가족도 함께 무너집니다. 당신이 서 있어야 가족도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민석 씨 부부는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벽 경비를 시작하고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자존심은 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돈 1,000원을 아끼는 가계부를 썼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고 버스 대신 걸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마침내 870만 원의 대출을 갚고 집을 지켜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나눈 라면은 한 그릇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일궈낸 존엄의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적금을 들으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모으십시오. 자식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을 그으십시오.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고 자신의 몫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을 지켜야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행동의 힘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아보십시오. 1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더 커집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당신을 지켜주는 큰 방패가 됩니다. 커피 한 잔을 줄이십시오. 하루 5,000원짜리 커피를 끊으면 한 달에 15만 원이 모입니다. 외식 한 번을 줄이십시오. 한 달에 2번 외식을 한 번으로 줄이면 10만 원은 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자제하십시오. 충동 구매를 한 번만 참아도 수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을 미래를 위해 저축하십시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어디에 돈이 새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던 지출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들어주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의 형편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여유가 있을 때만 도우십시오. 그리고 명확한 약속을 받으십시오.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구두 약속이 아니라 문서로 남기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애매함이 관계를 망칩니다. 분명함이 관계를 지킵니다. 사랑과 의무를 구분하십시오. 도움과 착취를 구분하십시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거절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배우자와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서로 물어보십시오. 작은 일상을 나누십시오. 힘든 일이 있었다면 함께 위로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었다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십시오.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십시오. 당신 덕분이라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함께 버틸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십시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함께 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마주보며 밥을 먹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산책하십시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십시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십시오. 비록 집에만 있더라도 자신을 가꾸십시오. 헝클어진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단정한 모습이 단정한 마음을 만듭니다. 작은 취미 생활을 가지십시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십시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해서 짧게 만든다고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존엄한 시간이 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세 시기로 나뉜다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중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라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만 할 게 아니라 현재를 바꿔야 합니다. 미래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오늘 행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 바로 실천하십시오. 은행에 가서 노후 전용 통장을 만드십시오. 적금을 들으십시오. 금액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노트든 휴대폰 앱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이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각자의 삶을 각자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히 하십시오. 배우자와 노후 계획을 세우십시오. 함께 앉아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십시오.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6번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복지관이나 지역센터의 재무 강의를 들으십시오. 노후 준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십시오. 함께하면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7번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민석 씨 부부처럼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희망이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신의 존엄은 빛납니다. 다만 그 존엄을 지킬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본 후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선택하셔도 좋고 모두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소중한 피드백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합시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지금까지 의무로 살았다면 이제는 선택으로 사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에게는 존엄하게 늙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외면해도 당신만큼은 당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당신을 잊어도 당신만큼은 당신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시작할 완벽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당신의 존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당신의 미래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60 넘어서 인간관계 필요 없는 이유, 늙어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혼자의 즐거움과 행복,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입니까? 속마음을 털어놓고 공감받고 위로받은 게 언제입니까? 1년 전에요? 2년 전에요? 기억도 안 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셨죠. 뭐 하러 만나신 겁니까? 형식적인 인사,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셨죠. 시간과 돈만 낭비하신 겁니다. 어느 노년학자가 말했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 100번보다 의미 있는 침묵 하루가 낫다고 지금부터 그 침묵의 가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계산해 보세요. 이번 달에 인간관계 때문에 쓴 돈이 얼마입니까? 회식비, 차값, 경조사비, 선물값, 교통비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 돈으로 뭘 하셨습니까? 밥 먹으면서 남 얘기 들었습니다. 차 마시면서 누가 어떻게 산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경조사 가서 억지로 축하했습니다. 선물 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습니다.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기분만 상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가 혈압을 평균 20 올린다고 합니다. 만나기 전날 밤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치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만나십니까? 왜요? 외로울까봐.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진짜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데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진짜 외로운 겁니다. 10명이 모여서 떠들고 있는데 나만 말이 없을 때,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만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느끼는 고립감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만나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계신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면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또 사람을 찾고 또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잊힐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니까 만나주는 겁니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한 달만 먼저 연락하지 말아 보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노력입니다. 내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 잡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챙기는 겁니다. 상대는 그저 응해주는 것 뿐입니다. 이게 무슨 우정입니까? 이건 봉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친구 노릇해주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런데 보람은 없고 피곤만 쌓입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예순 넘어서까지 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 쓰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돈 쓰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에너지 쓰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인맥이 곧 능력이라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인맥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일도 그만뒀고 승진할 것도 없고 성공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인맥을 유지합니까?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운 삶을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별로라면 아니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숫자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제 인천 부평에 사는 63살 정태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태호 씨는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료 교사들과 가깝게 지냈고 퇴근 후에는 대학 동기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고등학교 동창회, 한 달에 한 번은 친척 모임까지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태호 씨의 수첩은 늘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예순이 되던 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권유했고 퇴직금도 많이 준다기에 결정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유로워서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근 준비 안 해도 되고 회의도 없고 학부모 상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오늘 회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는 동료들이 웃으며 건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나와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사진만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였을까? 35년을 함께 일했는데 학교를 떠나니까 이렇게 쉽게 잊히는구나. 그 후로 태호 씨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한번 보자. 동기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셨습니다. 그런데 대화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자식 이야기. 내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내 딸은 의사랑 결혼했다. 손주가 영어를 벌써 한다. 태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갑을 보니 5만 원이 나갔습니다. 밥값에 술값에 이 차까지 갔으니까요. 그런데 기분은 더 나빴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장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태호 씨는 골프를 치지 못했습니다.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퇴직하고 나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싶어서 저녁 식사 때만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은 종일 골프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몇 쳤다. 어느 골프장이 좋다. 다음엔 제주도 골프 가자. 태호 씨는 또 말이 없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식사 끝나고 계산할 때 1인당 7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태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골프도 안 치고 저녁만 먹었는데 7만 원입니다. 억울했지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내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요. 집에 오는 길에 태호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만 모임비로 2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남의 자랑만 듣고 내 처지만 초라해지고 돈만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태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만 아무도 안 만나보자. 한 달만 연락을 끊어보자. 정말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처음은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연락했나 하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는 메시지가 올라왔지만 자신을 찾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다 됐지만 단 한 명도 태호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 직장 동료들, 4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기들, 50년을 함께한 고등학교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하다. 약속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 만나나 걱정 안 해도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 안 해도 됐습니다.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호 씨는 혼자 동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구나.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억지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지만 정작 혼자 있어 보니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태호. 그날 이후 태호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임 초대가 와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태호 씨는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달렸을까? 혼자가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하다고 정태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은퇴와 동시에 무너지는 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관계들은 진짜 우정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유지됐던 관계일 뿐이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치는 오래됨이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성에 있습니다. 100년과 50년을 알아도 진정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1명과 1년을 알아도 진정성이 있으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정성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질적 관계 우선주의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의 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양적 확장이 중요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기회가 많아지고 정보도 많이 얻고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기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인생의 큰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진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니까요.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남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고, 남들 눈에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로 돌아올 때입니다.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때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정서 선택 이론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과 에너지가 넘쳐서 여기저기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자원이 제한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정직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싫은데도 좋은 척 했습니다. 피곤한데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만나기 싫은데도 만났습니다. 왜요? 상대 기분 상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게 바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내 마음은 싫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성이 쌓이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의사들이 경고합니다. 정서적 부조화가 지속되면 신체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쉽게 말해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여러분이 요즘 자주 아프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겁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는 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오래된 믿음이 박혀 있습니다. 친구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톨이다.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불쌍하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믿음들은 다 거짓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기준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이 만든 기준일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사람과 협력해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 기준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자유롭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개인에게 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모두가 믿는 걸 믿게 됩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다릅니다. 조용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내가 믿는 게 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행동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정리하세요. 처음엔 무섭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혼자가 얼마나 편한지, 혼자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혼자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던 행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남들과 어울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데 있었구나.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 이상 노인 중에서 인간 관계를 대폭 줄인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혈압이 정상화됐고 우울증이 사라졌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습니다. 반대로 계속 많은 사람을 만난 그룹은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친구가 많으면 병들고 친구가 없으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병들어 갈 건지 아니면 건강해질 건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단식을 해 보십시오. 단식이 몸을 정화하듯이 관계 단식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한 달간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지도 마세요. 모임 초대가 와도 거절하세요. 핑계는 간단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개인적으로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할 겁니다. 혹시 나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락은 안 옵니다. 이 주일째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3주일째부터 편해집니다. 약속이 없으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4주일째가 되면 확신하게 됩니다. 혼자가 훨씬 낫다는 걸 이 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수첩을 꺼내서 지난 석 달간 인간관계 때문에 쓴 돈을 적어보세요.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값, 모임비, 교통비 전부 다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한 번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옷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의미 없는 관계에 쓰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 그 돈을 나를 위해 쓰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만 아껴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2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내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세 번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라고 남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임 초대가 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핑계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할 겁니다. 하지만 3번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거절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찾아서 만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4번째, 혼자 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독서, 산책, 명상,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시작하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책을 빌리십시오. 처음엔 집중이 안 될 겁니다. 10페이지도 못 읽고 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만 읽으십시오. 일주일이면 1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4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8권입니다. 이렇게 쌓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산책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십시오. 처음엔 심심할 겁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몸도 가벼워집니다. 한 달만 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3달 하면 몸무게가 줄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5번째, 자기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행복했나?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나? 오늘 나는 후회 없는 하루를 보냈나?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아니라면 왜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그걸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점검하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걸러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찰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관성대로 살았습니다. 어제 한 대로 오늘도 하고, 오늘 한 대로 내일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번째, 감사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감사입니다. 왜 이런 걸 해야 하냐고요?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를 때 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밥 먹을 수 있고 자유롭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7번째, 봉사를 시작하십시오.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건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십시오. 복지관에 가서 책 정리를 하십시오. 공원에서
쓰레기를 주우십시오. 이런 일들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 작은 사치를 부리십시오. 이제 나를 위해 돈을 쓰십시오. 비싼 커피 한 잔 마시십시오. 좋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십시오. 새 옷을 사십시오. 좋아하는 음악 공연을 보러 가십시오. 모임비로 10만 원 쓸 바에는 나를 위해 10만 원 쓰십시오.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의 로맨스의 시작이다. 우리는 평생 남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할 때입니다. 나에게 친절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 시간 쓸 때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건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만납니다. 의존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그 사슬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남들 기대, 남들 시선, 남들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사슬을 끊을 때입니다.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겁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평가 안 받고 오직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넘어서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남겨주십시오.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실 것을 골라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넘어서 친구가 없는 건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답게 사십시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